이번엔 359페이지에 영세율과 면세 중에 영세율이라는 걸 먼저 볼게요. 자, 영세율이라는 건 과세거래예요. 과세거래인데 우리 과세거래라는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하죠. 그런데 얘는 부가가치세를 10%가 아니고 얘는 0%의 세율을 부과하는 걸 영세율이라고 해요. 영세율. 자, 그럼 이렇게 하는 이제 목적을 보면, 자, A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A 국가, B 국가가 있을 때, 자, 나라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틀려요. 우리나라는 10%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5%라고 법제는 적혀 있어요. 현재는 한 7% 정도 느낌은 오지만 이 소비세는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세기 때문에 함부로 막 높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 높여요. 조세 저항이 좀 세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그 날고 긴다던 아베도 10% 만들기 목표였는데 그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면서도 10%못 바꾸고 심지어는 법제는 그대로 5% 적혀 있는데 현 단위에서 한 2%씩 붙는 게 소비에 붙어가지고 7% 정도 선으로 여러분들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높은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한 23% 정도 돼요. 평균이. 그럼 우리나라는 좀 낮은 비율에 들어가죠. 그럼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북유럽 같은 경우 있죠. 소득세가 70%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들으면 하긋 뛸 세금이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잘 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런데 국민 1인당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계산하면 우리나라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한마디로 우리 표면적으로 나오는 세금이 그쪽이 큰 거지 우리는 하도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는 세금들이 우리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좀 우리 중에 술 한잔 좋아하시는 분들은 교육에 큰 이바지하고 있어요. 술에는 교육세가 들어가 있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 담배 한 개 원가가 200원이 안 돼요. 100 몇십 원이에요. 그래서 그 100 몇십 원을 기준으로 그게 넘어가면 지금 4,500원짜리 담배가 되고 그 기준을 안 넘으면 그냥 2만 붙여가지고 200원에 파는 거예요. 술, 담배 있는 것처럼. 그럼 각 나라마다 세금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외국은 뭐 많이 하네 뭐 이러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가 그럼 높은 편은 아니죠. 그럼 10%인데 자, 예를 들어서 A 국가의 부가가치세가 10%이고 B 국가가 20%라고 볼게요. 그럼 똑같은 물건을 100원에 얘 둘이가 각자 만들었어요. 그럼 A 국가에 있는 국민들은 부가가치세 10%를 하면 부가가치세 10%인 10원을 해서 110원에 국민들이 이 물건을 샀쓰고 B 국가인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20%니까 20원에서 120원에 샀어요. 자, 그럼 각 국가의 그 나라 사람들은 별로 서로 불만 없이 A 국가 사람들은 110원에 다 사쓰고 있고 B 국가는 120원에 사쓰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부가세 낮다고 해서 우리 불만 있는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만든 건 다 10%의 부가가치세를 붙여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A 국가가 B 국가한테 이제 물건을 판다고 볼게요. 수출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A 국가가 이제 자기가 부가가치세를 해서 110원짜리를 얘한테 수출을 해요. 그러면 110원의 물건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B 국가가 자기 나라의 세율인 22%를 붙이면 22원이 돼서 이 나라 국민들은 132원에 이 물건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면 자, 얘들이 봤을 때 이걸 물건 샀을까요? 똑같은 물건이라면 정말 그냥 외제를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 아닌 이상은 샀을 이유가 없겠죠. 그럼 이걸 안 샀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자, B라는 국가가 얘가 자기 부가가치세 하면은 120원이 되는데 이걸 A 국가로 수출을 하면 120원이
들어왔죠. 그럼 이 나라가 10%의 세율인 12원을 하면 얘도 132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110원짜리 자국 물품하고 수입한 132원짜리 하면 얘는 더더욱 안 팔리겠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해서 그런 거예요. 이 나라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시키고 이 나라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시키니까 둘 다 132원이라는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수출하는 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들이 서로 협약을 해요. 자, 혹시 맞죠? 가트 협정이라고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으면 신세대고 들어봤으면 옛날 사람이에요. 얘가 이제 없어졌는데 가트 협정이라는 건 이제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WTO로 흡수됐어요. 지금 유명이기 때문에 WTO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때 가트 협정 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둘 다 부과하지 말고 둘 중 한 군데에서만 부과하자고. 그럼 이 문제가 발생한 게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가 서로 이제 무역하면서 분쟁이 일어나서 둘 중 한 군데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수출하는 게 거의 다 자원이었어요. 그러면 수출하는 나라가 자원을 뺏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그럼 어느 나라가 부가가치세를 가지냐라는 거니까 자원을 뺏기는 나라가 그 부가가치세를 가지는 게 맞다라고 처음에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에요. 물건 만든 나라가 자, 이렇게 해서 생산지국 과세 원칙을 하니까 자, 보면 A라는 국가는 자기 나라에서 110원에 만들어진 걸 부가가치세 붙여서 110원이 된 걸 여기에 110원에 팔아요. 또 B라는 국가는 그리고 여기에 세금을 부과 안 하고 110원에 그대로 국민들한테 B국가에 팔아요. 얘는 120원 되어 있는 걸 A국가한테 120원에 이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자, 얘 둘이 비교하고 얘 둘이를 비교했을 때 B국가 사람은 수입한 거 쓸 거고 A국가 사람은 자기 나라 물건만 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가 낮은 나라가 유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수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기업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럼 무역에 관한 협정이 자유롭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자, 얘를 바꾸자. 이건 아니다. 시험에 나오면 오답 지문이 되고 그럼 우리는 뭘로 하느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하자는 거예요. 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건 쓰려고 수입하는 나라가 자기 나라의 세율을 부과시켜서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 A라는 국가가 자기 나라가 부가가치세 10%인데 부과 안 하고 100원 그대로 수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하는 나라가 100원을 받아서 수입한 걸 자기 나라의 세율 20%에서 120원에 팔아라는 거예요. 또 우리 B라는 국가도 20원 붙이지 말고 그냥 너네 물건 가격 100원에 그대로 수출을 하고 그럼 이 회사 A 국가도 100원에 받아서 자기 나라의 세율인 10%에서 110원을 하게 되면 그럼 동등한 입장이니까 얘네들은 서로 싸울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수출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수입할 때 세금을 부과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10%죠. 그럼 우리나라는 수출할 때는 세금을 부과 안 하는데 세금 부과 안 하는 게 우리가 이중으로 하면 불편하니까 세금은 받는데 세율을 곱하기 0% 하면 세기 0원이잖아. 그죠? 그럼 0원을 만들어서 얘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았을 때에 세관이 잡고 10%를 부과해서 반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겠죠. 수출하는 건 0%의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세관에서 10%를 부과해서 우리가 그 금액을 받고 반출해 주면 되니까 우리나라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세율은 국제적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영세율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영세율 제도의 취지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정확하게 취하고 있는 이유는 수출 산업을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해요. 대한민국은 가공무역 국가죠.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이 없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현대, LG 전부 다 외국의 자원을 사와서 가공해서 수출을 하죠. 뭐 휴대폰을 만들든 TV를 만들든 차를 만들든 거기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수입해가지고 만들어요, 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웬만한 세계의 무역기구에 거의 다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출을 못하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인구 5천만도 안 되는 거 이거 팔아봐요 얼마 되겠어요, 그죠? 세계는 100배가 넘는 인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영세율은 과세거래예요. 과세거래인데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과세인데 얘가 세율이 0%라서 세액이 0원인 거래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제가 과세 사업을 해요. 과세 사업자인데 제가 물건을 우리나라에 팔면 10%를 부과해서 받고 수출을 하는 건 0%를 부과해서 받는 거예요. 이게 영세율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영세율 제도를 위해서 실기를 위해 써야 되는 것들을 좀 볼게요. 아셔야 되는 용어를 좀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이 있어요.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물건을 수입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물건을 수출해야 되겠죠. 근데 그럼 물건을 먼저 줘야 될까요? 돈부터 받아야 될까요? 애매하죠. 모르는 사람이면 돈 받고 줘야지. 물건 받고 돈 안 주면 어떡하려고. 그죠? 그럼 서로 돈부터 물건부터 하다 보면 서로 거래를 못 해요. 그래서 자, 계약은 물건 사는 국가에 수출을 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물건 보기 때문에 그 나라로 가고 그 나라가 어떻게 돈 받을지까지 수단을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말고 일반적으로는 물건 사는 나라에서 계약을 해요. 왜냐하면 돈 줘야 되는 사람이 물건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주 거래 은행이 있는 국가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 은행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 거래 은행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럼 이제 외국에 가서 계약을 해요.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그 외국 구입하는 자의 주 거래 은행에 가서 신용장을 개설하는 LC 구자를 트게 돼요. LC 구자를. 레터 크레딧의 약자예요. 그럼 LC 구자를 트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 예를 들어 뭐 10억치 물건을 수출하기로 했다면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앞에 공부했던 도착지 인도 조건이다, 이렇게 물건을 보내겠다는 걸 그대로 이행하면 이 은행에서 제 구자로 돈을 보내줄 거예요. 그럼 이 회사하고 이 은행하고는 뭐 대금을 10억을 예치를 해두든 아니면
지급 보증하고 대출을 하든 그건 은행하고 계약 관계고 저는 계약서대로 이행만 하면 10억이라는 돈이 제 구자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지하고 싶으면 양자가 같이 가서 같이 계약을 해지를 해야 이 돈이 사라지게 돼요. 그럼 나는 이제 나한테 돈이 들어올 거는 확실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내가 물건을 만들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하드디스크나 메모리를 사면서 나 지금 물건 수출하는 거니까 부가가치세가 없이 보내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0%의 세율로 물건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삼성전자가 수출하는 거 축하해. 근데 너가 수출 안 하면 어떡해? 너가 수출한다고 하면 내가 0% 줄 수 있는데 수출을 안 하면 10%를 해야 되는데 너가 수출 안 하면 내가 10%를 물려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저한테 0%로 물건을 주지 않겠죠. 그럼 나는 얘한테 수출한다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우리나라의 내 주거래은행에 LC 구자를 트게 돼요. 그러면서 계약서를 가져다 줘요. 그러면 우리 주거래은행에서 우리 그 신용장을 발행한 이 회사의 은행에 연락을 하면 이 은행에서 우리 은행으로 수출 신용장이라는 걸 보내줘요. 우리가 관세법이나 그런 데서는 원신용장, 본신용장이라고 하는데 부가세법에서는 수출신용장 혹은 그냥 신용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이제 신용장을 받았으니까 우리 주거래은행은 제 물건 수출하면 10억 들어온대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을 은행에서 만들어줘요. 그걸 내국 신용장이라고 하는데 내국 신용장을 영어로 하면 로컬 LC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신용장 제도는 지급 보증을 써줘요. 근데 내가 내 주거래 은행하고 10억이라는 돈에 대한 지급 보증을 쓸 만큼의 신용관계가 형성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얘를 발행 안 해주겠네. 그러면 안 될 거니까. 그럼 얘는 발행을 못 받는데 그럼 얘는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외국 회사가 나한테 구입한다라는 걸 알죠. 그러면 구매 확인서라는 걸 우리 외국한 은행장이나 이 은행장 이름으로 얘를 발행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받아서 얘를 삼성전자한테 제출하면 삼성전자는 이거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에 의하여 나한테 영세율로 물건을 주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얘가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과세거래라 그랬죠. 과세거래를 하면 물건 판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받았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돼요. 근데 난 지금 영세율 적용받으려고 얘를 제출해 준 거예요. 그럼 이거에 의해서 얘는 세금 받기라는데 영원을 받았다라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나한테 삼성전자가 발행해 줄 거라는 거예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나한테 발행해 줄 거예요. 그래서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혹은 로컬 LC에 의하여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는 건 우리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내국 거래니까 0%의 세율로 발행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 회사도 수출하는 사업자한테 부가가치세 주고 환급받는 시간에 자금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냥 미리 다 제거시켜 버리는 제도를 만들어 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에 이제 직접 수출을 하겠죠. 자, 그럼 직접 수출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 용의 공급이에요. 과세거래예요. 그럼 과세거래면 무조건 10%의 세금을 우리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세금 계산서를 받는 사람은 받았다고 우리 과세관청에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외국 회사가
세금계산서 받아서 우리나라 세무서에 매입처분 세금계산서 학계표 이런 거 제출해 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봐야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돼요.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거예요.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 원래 영세율은 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되는 거래인데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론 시험에 뭐라고 말하냐면 영세율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저 경우는 발행해봐야 실익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거예요. 면제.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이거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우리 매매추 전표에 입력하는 유형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직접 수출하는 거에 대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저런 글자가 나오면 로컬에시 내국 신용장 나오면 아 수출제와의 내국 거래구나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고 직수출이면 수출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알 거기 때문에 그럼 수출하기 위해서 배에 실는 걸 선적한다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럼 선적 이런 글자가 있으면 아 이건 수출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사실 영세율 거래는 이것보다 좀 더 많아요.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재화의 인가공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외국 항행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영세율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걔네들은 언급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을 한 거고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그 외국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그게 면세품 언제 들고 나오죠?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공해상에서 정말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물건 가지고 와서 면세품 팔죠. 그죠? 그 이유가 우리나라 관내 그 영토가 미치는 영향이 미치는 곳을 지나가서 왜냐하면 비행기 탄 사람 중에 이상한 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지나가서 모든 게 면제되는 위치에서 팔기 시작을 해요. 하도 세상 이상한 놈이 많아서 걔네들도 어느 위치점 지나가면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좀 볼게요. 자, 359페이지에 뭐 영세율 취지에 보면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수출 산업의 지원 육성. 이건 이 앞에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당연히 과세 사업자인데 그럼 과세 사업자에 된다는 건 면세 사업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면세 사업자도 수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받고 싶으면 면세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면세를 포기해야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간이과세자는 과세 사업자인가요? 시골 그 슈퍼마켓 할머니가 새우깡 안 팔아? 새우깡 과세품이잖아요. 과세 사업자예요. 근데 그 매출이 작게 나오는 힘든 영세한 분인 거지. 과세 사업자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적용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도. 그냥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다하기 힘드니까 그걸 간소화시켜 주는 거지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간이과세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그냥 힘든 과세 사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환급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우리 뭐 영세율 적용 대상인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의 일부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면세 제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면세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세금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면세점에서 하는 면세는 정말 많은 세금들을 정말 세금을 면제시켜 주는 거고 지금 저와 같이 이야기하는 건 부가가치세법 법전에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제해 주는 면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매출세액 면제하는 거 얘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역진성 완화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세금에는 조세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조세 형평성이라는 건 누구나 같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게 조세 형평성이 아니에요. 이 조세 형평성은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은 부담 많이 해야 되고, 부담 능력이 작은 사람은 부담을 작게 해야 된다는 게 조세 형평성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물세로서 내가 돈 많이 버는지 관심 없이 물건에 세금이 붙고, 그리고 단일 세율인 10%를 적용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TV 100만 원짜리 사려면 10달을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짜리 TV 사러 갔더니 부가가치세 별도래. 그럼 저는 한 달 더 기다려야 되죠. 저한테는 부담이 엄청 크죠. 근데 이재용 같은 사람한테 그 사람이 100만 원짜리 TV 사러 갔는데 부가세 별도래. 그 사람 부담되나요? 전혀 부담률이 없겠죠. 그럼 부담 능력이 큰 이재용은 부담률이 작고 부담 능력이 없는 저는 부담이 되네. 이걸 역진성이라 그래요. 그럼 이 역진성을 제거하기는 힘드니까 그러면 완화하기 위해서 받지 말자. 그럼 TV 10% 안 받고, TV는 받는 건데 예를 들면 받지 말고 그냥 전부 다 이재용도 그렇고 김재민도 그렇고 받지 말자. 그러면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냐. 그래서 이 면세제도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예요. 영세율은 과세거래인데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고, 이거는 면세는 과세거래가 아니고 소비자를 위한 제도예요. 아예 취지가 서로 달라요. 자, 그럼 이 면세제도는 이것 때문에 형성되어 있는 구성 요소가 기초생활 필수품이나 의료보건 영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면세 품목들이에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부가가치 구성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 땅 같은 경우에 주인만 바뀌지 땅은 닳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게 부가가치세 부과하면 주인 바뀔 때마다 세금이 창출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면세 대상의 구체적 내용 적혀 있는 다음 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이제 면세 항목이 있는데, 자, 이거 보면서 제가 사업자의 형태도 같이 인지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기초생활 필수품인데, 자, 우리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인산품 있죠.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인산품은 우리가 면세인데, 중요한 건 식용은 국산, 수입산 전부 다 면세인데 비식용은 국산만 면세예요. 그럼 비식용은 수입산은 과세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 중에서 식용으로 쓰는 건 수입이든 아니면 우리 국산이든 전부 다 면세인데, 비식용은 우리는 국산만 면세고 수입산은 면세가 아니에요. 그럼 이걸 그대로 파는 사업자의 형태가 농산물 때문에, 자, 우리 사업자의 형태가 우리 쌀집이 면세 사업자고, 그리고 우리 수산품은 많이 나오는데 축산품 때문에 정육점 면세 사업자예요. 그리고 임산품 때문에 우리 과일 가게 혹은 꽃집, 이런 사업자들은 면세 사업자라는 거예요. 이걸 취급하는 사업자는 면세품을 파는 사업자들이죠. 우리 회사 구내식당에 쌀 사고 거래처 접대하려고 갈비 세트 사고, 그리고 선물하려고 과일 바구니 주고 거래처에 화환 보내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면세품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면세 사업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세 사업자가 주는 증빙이 틀리고 과세 사업자가 주는 증빙이 틀려요. 과세 사업자는 제가 계속 세용리에서 이야기했죠.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 뺀 계산서를 줄 거예요. 그래서 둘이는 틀리니까 이 형태를 기억하시고, 다음은 뭐 수돗물, 물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연탄, 우리 무연탄. 자, 그리고 여객 운송 용역 적혀 있는 곳에 자, 우리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우리 새마을호까지 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 지역 가고 우리가 기초생활 필수품으로 보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면세예요. 그런데 우리 과거에는 고속버스는 과세, 시외버스는 면세였는데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의 차이가 크나요? 요즘 크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법을 조금 개정을 해서 우리 우등고속은 과세고 우등고속 아닌 45인승 버스, 여러분 타본 지도 오래된 것 같죠? 요즘 그 버스 찾기도 힘들죠. 그 버스는 면세예요. 우등고속이나 뭐 프리미엄 버스 이런 건 과세고, 그리고 고속철도, 항공기, 국내 돌아다니는 거 다 과세고, 그리고 우리 택시도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성 생리처리 위생용품, 그리고 뭐 이게 아래쪽 적어놨네. 영유아용 기저귀, 그리고 주택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주택의 임대는 면세예요. 근데 그냥 땅을 임대하는 건 부동산 임대니까 과세예요. 근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말한 거는 집 앞마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집 앞마당 있다고 해서 앞마당은 과세고 집은 면세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집 따라서 그냥 면세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 용역, 우리 그린상가에 있는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에 부가가치세를 그 월세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해요. 자, 그럼 어린이집 원장님이 부담이 될까요? 원장님은 부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생 보내는 사람들한테, 학부모들한테 그 부가세를 전가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어린이집 보내는 학부모가 부담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면제를 시켜준 거예요. 면제를. 자, 다음 국민후생 용역, 의료보건 용역 적혀 있죠. 우리가 몸이 아픈데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되면 우리가 좀 더 못 가게 되겠죠. 그래서 면제를 해줘요. 그런데 미용 목적으로 하는 건 이거는 자기 뭐 자신한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그런 거지 의료보건이라고 볼 수 없겠죠. 혹은 애완동물을 기른다는 건 자기가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기초생활 필수가 아니에요. 그런 건 과세예요. 그런데 가축은, 우리 애완동물하고 가축은 다르죠. 가축의 의료보건 용역은 우리 면세예요. 가축은.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책에 안 적혀 있는데 장의사라든지 그런 것도 면세예요. 장례식 치르는데 부가가치세가 부담되는 것도 우리한테는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교육 영역. 자, 우리 학원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부담이 되겠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면세예요. 근데 이 제도가 77년도에 다 만들어진 거라서 옛날 거에 대한 냄새가 있는데, 그럼 77년도 만들 때에 만들고 나서 그 뒤에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이 90년대에 나왔어요. 제 어릴 때에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가서 면허 따는 사람은 두 분류가 있었어요. 집에 돈이 더럽게 많거나 아니면 운전 죽어도 못하는 놈. 그러면 그냥 뒤에 가서 따라오기만 하면 따준다고 할 때, 그때 운전면허 학원이 돈 많은 사람만 갔어요. 저는 제 친구들하고 전부 다 자동차 면허 시험장 가서 이런 말 뚝 끼워가지고 다 면허 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운전면허 학원을 과세로 전환시켰을 때 국민의 저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 학원을 과세로 바꾸고, 우리 무도학원이라고 적혀 있는 건 그 운동이 아니고 춤추는 학원이에요. 그럼 지금은 스포츠 댄스라든지 사교 댄스라고 하면서 뭐 좋은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우리 카바레 그러면서 불륜의 옹산행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과세로 바꿨을 때에 반대한다고 저항할 수 있는 세대 어르신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만 과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 학원처럼 이런 학원은 전부 다 면세고, 우리 학원 주위에 돌아가다 보면 그 방송 댄스 학원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전부 다 과세예요. 그래서 무도학원,
그 춤추는 학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서,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빼먹었다. 우리 의료보건 영역 때문에 병원은 면세사업자예요. 병원은 면세사업자고 교육 영역 있기 때문에 학원은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예요. 면세사업자. 자, 그리고 도서, 신문, 잡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서점도 면세사업자예요. 서점도 면세사업자예요. 자, 다음 뭐 예술 창작품이나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 경기. 비직업 운동 경기가 아마추어 경기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아마추어 야구는 면세인데 프로 야구는 과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기억해 두실 게 아래에 토지의 공급이라고 적혀 있죠. 토지는 닳지 않는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토지의 공급은 면세예요. 근데 건물은 다 없어지죠. 그래서 건물의 공급은 과세예요. 그것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 면세 때문에 이 둘이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회계에서는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때문에 나누고 있었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다 면세다 차이 때문에 두 개를 또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법소정 인적 영역은 필요 없고 금융보험 영역 있죠. 자, 여러분들 이자 받는데 부가가치세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은행도 면세사업자예요. 은행도 면세사업자예요. 금융보험 영역은 우리 면세이기 때문에. 그럼 그 외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더 자세히 보시면 되고, 자,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얘네들 지금 공급하는 게 면세구나라고 하면 나중에 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으면 과세사업자다 면세사업자다라고 하는데, 과세사업자도 신용카드로 받고 면세사업자도 신용카드 받아요. 그럼 그 카드 긁었을 때 주는 종이는 똑같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과세품 면세품을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면세품을 보는데, 자, 그럼 지금 저와 같이 이야기했던 이 면세품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야기한 거 아니면 전부 다 과세품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일반 소비세니까. 자, 그럼 폐지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서 폐지 이야기한 적 있나요? 그러면 과세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으로 그거는 면세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고철, 깡통 캔 같은 고철 없잖아. 과세품인 거예요. 이게 일반 소비세의 특징인 거예요. 일반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면제하라고 적어놓은 면세품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과세하라는 게 일반 소비세의 의미예요. 그럼 일반 소비세는 우리한테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면세품을 지금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쭉 본 게 이 항목들이 아니면 다 과세품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63페이지에 면세 포기라고 적혀 있는데, 자, 면세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면세 사업은 소비자를 위한 제도니까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도록 두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면세 취지를 보면 그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최종 소비자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아래 표 두 개 있는데 오른쪽 시행령 내용을만 보시면 첫 번째가 영세율 적용 대상되는 재화나 또는 용역이라 적혀 있죠. 면세 사업자가 수출을 한다면 영세율 적용받고 싶어서, 왜냐하면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없어요. 근데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냥 매입세액 전부 다 돌려줄 거예요. 환급해 줄 거기 때문에. 그럼 영세율 적용받는 게 좋겠죠. 면세 사업자도 과세품을 쓰니까. 그러면 면세 포기를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수출을 위해서 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 관련해서 하는 거. 우리 최종 소비자 연관성 느껴지나요? 별로 안 느껴지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왜 안 적어놓은지 모르겠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이것만 적고 오늘 끝낼 거예요. 면세 포기한
사업자는 면세 포기일로부터 3년간 면세 적용이 안 돼요. 한번 면세 포기를 하면 포기한 날로부터 3년간 면세로 다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과세 면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년간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과세 면세를 받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과세 표준 우리 매매처 존표에 금액 쓸 거 그거 보고 그리고 증빙에 대한 내용들 좀 이야기하고 우리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간이영수증 그런 거 이야기한 후에 또 이제 매입 매출 전표라는 이제 우리 또 실기를 볼 거예요. 그럼 그다음 또 실기 그거 하면 시간 빨리 가요. 같이 보면서 같이 입력하면서 할 거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공부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는데 집에서 컴퓨터 해보셔도 돼요. 근데 컴퓨터에 입력하실 때 뭐 문제 푼다 이 생각보다는 문제 읽고 답 보고 컴퓨터에 입력하고 뭐 이렇게 하시거나 시간 안 되시는 분은 문제 제가 오늘 방식 말씀드렸죠. 읽고 이렇게 분개하는구나. 문제를 읽고 나서 적혀 있는 걸 봐야지 내가 인지하면서 책 이해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서 그 분개가 여러분한테 좀 익숙해지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